조금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성범죄에 관해서는 사실상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서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이 강제추행이나 강간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에 가해지는 범죄죠. 그래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형량이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특별법을 만들어서 형량도 더 높이고 친고죄 규정도 다 삭제되면서 더욱더 엄벌 위주로 가고 있는데요. 자, 성범죄에 대해서 법을 더 강화해서 엄정히 다스려야 한다 하는 그런 점은 굳이 반대할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반대로 아무런 죄도 없는데 성범죄자로 몰려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상황이 또한 생겨서는 안 되겠죠. 특히 이 다른 범죄와 다르게 유독 이 성범죄의 경우에는 가해자로 몰려 유죄가 인정되면은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되고요. 취업 제한에 전자발찌 착용 또 신상 공개까지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좋은 직장을 가질 수가 없게 돼서 평범한 일상이 불가능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성범죄의 경우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무죄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죠. 조금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성범죄에 관해서는 사실상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서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나는 정말 결백하다, 나는 정말 억울하다, 저 사람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라고 아무리 수사기관에 호소해봤자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는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한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소를 당했다면 아무리 본인이 결백하다고 해도 섣불리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본인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하나씩 수집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건 순전히 제 실무적 경험인데요. 실무를 하다 보니까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피해자의 모순되는 진술이고요. 둘째는 피해자의 고소 동기이고, 그리고 셋째는 나머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보면요. 먼저 피해자의 모순되는 진술인데요.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후 피해자의 모순된 진술을 모으셔야 합니다. 이 모순 진술은 전화 문자나 카톡 대화가 있을 수 있고요.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전화 녹음도 가능하죠. 그래서 그 내용 중에 피해자라면 할 수 없는 대화 내용들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할 수가 있겠죠.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성폭행 후에 24시간 이내에 피해자에게 온 문자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오빠 사랑해 라는 그런 문자가 있었는데요. 가해자는 이것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해서 실제로 무죄를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최근에는 이 가해자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오빠 사랑해, 오빠 좋았어 라는 문자를 보내도록 강요해서 받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문자가 있다고 해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들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피해자가 고소에 이른 동기, 이거를 잘 살펴서 유리한 동기를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 전에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여고생이 술을 마시고 대학교 캠퍼스에 갔다가 대낮에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고소해서 대학생이 가해자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때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동기를 보니까 피해 여고생이 범죄 당일 술김에 대학생과 성관계했던 사실을 SNS에 올렸는데 이게 친구들 사이에서 번지면서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학교 선생님께 알렸고요. 그러자 이 선생님이 또 부모님께 알렸고, 그러니까 부모님은 당연히 그 여고생을 불러서 추궁을 하겠죠. 네가 왜 이런 짓을 했냐라고 하니까 여고생이 사실대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부득이 제가 자발로 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성폭행 당한 겁니다 라고 해서 문제가 됐던 거죠. 세 번째로 기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요.
사건 당시의 통화 내역이라든지 그리고 주변의 CCTV 그리고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 그리고 뭐 음식점이나 여관은 주인과 같은 그런 증인의 증언 이런 것들을 수집하셔야 합니다. 통화 내역이나 주변 CCTV 그리고 차량의 블랙박스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신속히 확보하셔야 하고요. 또 증인의 증언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기억력이 감퇴되기도 하고요. 또 관계자나 수사기관이 또 계속 찾아오는 게 귀찮죠. 그래서 나중에는 입을 닫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기에 유리한 진술을 녹음을 통해서 신속히 확보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경우에 피고소인도 억울하니까 나도 똑같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지만 이 섣부른 무고 고소가 또 다른 무고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해당 사건의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무고죄로 고소를 해도 해당 무고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최근 수사기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위에서 말씀드린 3가지 자료들을 찾아내서 최대한 무죄를 받아내는 것에 집중하시고 무죄가 확정되면 그때 가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범죄가 무혐의 결정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해서 피해자에게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닌데요. 상대방이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해서 고소를 한 것이 입증돼야만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무혐의 결정이라든지 또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했다라고 하더라도 성범죄 사실 부존재가 확실히 증명되지 않았다면 즉 이 성범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여부가 증명 불능 상태에 빠졌다라고 하면 무고죄로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무고죄의 경우에는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꽤 높기 때문에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고소의 가능 여부를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성범죄와 관련해서 무고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